안녕하십니까. 본 포럼은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단법인 여성문화네트워크,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가 후원하고 여성신문 AI위원회, 한국여성정보인협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관하며 여성신문사와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제4회 Y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호남대학교 AI융합 학장 백난 교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트렌드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포럼에 앞서 진행 순서를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시작은요, 개의사 세 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또 축사가 있고 기조 강연, 그다음에 주제 강연, 그다음에 패널 토의로 세 분이 이제 또 산학연의 관점으로 또한 문제를 또한 제시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마무리를 하고요. 총평에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또한 다루기로 지금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기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인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김효선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제4회 Y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Y포럼은 2019년 4년 전에 시작돼서 매년 한 번씩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민의 W와 디지털 문명의 핵심인 AI를 합쳐서 저희가 Y포럼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들이 새로운 기술 문명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자라는 뜻이 달려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의 장래 미래를 책임질 그런 디지털 문명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저희가 매우 선구적으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4년 전에, 그러니까 AI란 말 자체도 그다지 익숙하지 않을 시점에 저희가 우리나라의 인터넷의 길을 여셨던 정길남 박사님의 그 기조 강연을 들으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하자. 뭐 잘 모르겠지만 일단 시작하면서 모색을 해보자 이런 뜻으로 용기를 갖고 시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여성신문사와 위셋이 함께 하고 있지만 어느 한 군데 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또 AI와 디지털 또 과학 이런 쪽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여성 역량과 또 관련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어나가고 있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여성들만이 아니라 결국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좀 더 공정하고 그리고 포용적이고 그런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시는 바와 같이 과학기술부부터 키스티 그리고 위셋 또 숙명여대 또 여러 학교 그리고 여러 대학교 그리고 기업들 모든 것이 총망라되어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굉장히 진지하고 실험적인 그런 뜻이 담겨 있음을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유튜브로 이 채널 만나고 계신 많은 분들 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뭐 디지털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말이 조금 낯선 분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조금 낯설 수 있으시지만 조금 참으시고 계속 지켜보시면 굉장히 큰 그 성과가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는 좀 불편하셔도 끄지 마시고 그냥 틀어놓으시고 계속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의 안혜연 이사님께서 개의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 이사장 안혜연입니다. Y포럼이 벌써 제4회를 맞았습니다. 오늘 이 포럼도 물심양면에서 여러 많은 준비를 하는데 지원을 해주신 여성신문의 김효선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한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좋은 강연과 포럼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이 컨텐츠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뭐 몸으로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급속하게 우리 주변이, 우리 일상생활이 디지털라이즈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반론을 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빨라서 걱정이 될 지경인 것 같은데요. 이런 타이밍에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트렌드와 여성이다라는 주제로 벌어지던 오늘 행사가 굉장히 시적절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글로벌 트렌드인데요. 이 디지털라이즈가 너무 빨리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다가 단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트렌드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어떻게 모든 산업을 디지털라이즈 만들어 갈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력을 양성해 나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을 위한 정부위원회도 만들고요. 100만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힘차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다양성이다라는 건데요. 지금까지의 어떤 예측, 기술의 예측, 사회 변화의 예측 이런 거에 비해서 사실은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세상이 변해갈지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다양성이 중요해지는 거죠. 더 다양한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좀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트렌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행사에서 글로벌 트렌드의 다양성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면 좋겠는지 하는 얘기를 나눠볼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좋은 행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의 디지털 생태계의 다양성에 기반한 이런 변화를 이끌어내어서 더 많은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여성의 또 빛을 발해주실 숙명여자대학교 장윤금 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총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장 장윤금입니다. 올해로 Y포럼이 4회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말의 시작이 반이라 그러는데요. 사실 이걸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있지만 4년 전에 몇 명이 모여서 우리가 언제까지 여성이 이런 AI라든지 디지털 시대에 그냥 팔로워로 있을 게 아니라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몇 명이 모여서 시작한 이 AI 포럼이 4회를 맞이했는데 가장 감사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여성신문의 김효선 사장님 그리고 여성신문사 너무나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요. 우리가 이거 시작하면서 곧장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같이 모여서를 바랬는데 아마 내년에는 정말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오프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AI 포럼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많은 패널분들이 계신데요. 한 분 남자분이 계십니다. 김재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님이 계신데요. 이 AI 포럼이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하면서 같이 힘을 발휘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하는 그런 AI 포럼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지털 생태계, 글로벌 트렌드와 여성이라는 주제의 올해의 주제는 사실 디지털 생태계라는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펼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분들 한 분 한 분이 이제는 우리가 이 빠르게 바뀌는 이런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하나를 만들어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이번 해에 만든 것을 가지고 내년 이제 5회째가 될 텐데요. 그 결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강연 세션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생태계에서의 데이터의 과학, 데이터의 경제의 주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유일한 남자로 참여하신 김재수 원장님을 기조 강연자로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김재수입니다. 이렇게 또 여성들 커뮤니티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보안이 정말 글로벌 여성 리더들이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그 Y포럼 명칭도 굉장히 참 신박해요. 거기 이제 여성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첨단 산업인 또 첨단 기술인 와이파이하고도 비슷한 이제 발음도 되고 또 인공지능을 핵심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반갑고요. 오늘은 이 디지털 생태계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제 데이터 과학, 거기 또 경제까지 한번 좀 이렇게 풀어보도록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어떤 통계를 잠깐 봤어요. 그래서 이 통계는 지금 이제 유제 통계를 이제 참조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 과학기술 추천기관들의 상황을 좀 본 거예요. 그래서 신규 연구원을 채용을 할 때 그 각각 비율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그래도 차이가 성별 차이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고무적입니다만은 아직도 편차는 거의 한 7대 3 정도의 비율로 보여지고 있다. 또 이 과제를 이제 국가인데 연구 과제를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들의 분포를 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더더욱 9대 1 정도의 비율로, 즉 신입 직원을 뽑을 때는 7대 3 정도 되는데 결국 또 과제 책임자 분들을 보면 또 9대 1 정도의 비율, 이제 어바웃이죠. 그런 걸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신입뿐 아니라 재직하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성별 비교를 딱 해보면 재직자 기준 그것도 한 8대 2 정도예요. 아직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과제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보직자 관계는 유사해요. 그래서 한 8대 2 정도인데 이 보직자는 그래도 9대 1 정도 아직도 보직자가 많이 부족하다. 물론 뭐 저희 키스티는 상당히 우수기관으로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직자 수준도 상당히 다른 기관보다도 거의 2배 이상 여성 과학자가 많이 있다는 말씀을 좀 참고로 좀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의 여성 과학 기술인 뭐 또 정보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강제적으로 코비드-19 때문에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돼요. 그러면 이 여성 과학 기술인에 대한 어떤 정책 또 대상의 이제 확대 이런 것도 많이 변화돼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이공계 전공하는 전공자의 비율도 많이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의 이제 여성 과학자 또는 여성인들이 또 이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전환 교육을 좀 해서 또 일자리 창출이 더더욱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융합적인 정책, 지금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변화되는 상황에서는 융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데이터 과학 그리고 데이터 경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환경, 국내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촉발이 되고 또 연구 분야에서는 1세대부터 4세대까지 R&D 변화 패러다임이 지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R&D 세대는 어떻게 나누냐면요. 1세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살펴보고 눈으로 살펴보고 듣고 조사해서 그냥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세대에서는 이론을 제시하고 증명해내는 방식으로 연구를 한다면 3세대는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컴퓨팅을 통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이제 3세대 R&D라고 한다면 4세대 R&D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R&D를 하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그리고 또 데이터 기반의 상호 인터랙션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고 또 이 산업적으로는 이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또 생기고 또 디지털 기술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이 기술의 확산이라든지 기술 개발하는 속도 기간이 굉장히 짧아지는, 그리고 또 기술 패권을
요즘 이제 미중 기술 패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그 디지털 기술에 대한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이제 팬데믹 때문에요. 사실 디지털 환경, 특히 데이터 측면에서 보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2025년을 이제 예측을 했을 때 아마 18초당 한 번씩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걸로 이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2025년 되면 뭐 카톡을 한 번 보내는 것도 이제 18초에 한 번씩 보내는 수준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거의 5,000번 정도의 데이터 접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코비드 19 때문에 기존의 그 데이터의 발생량 또는 활용량, 구축량들이 그 이전에 비해서 4배 또는 5배 정도 이렇게 빠르게 급속하게 이제 증가되는 것을 예측이 됩니다. 또 각 나라별로 그 데이터 정책들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특징은 미국은 이제 민간 주도로 주로 많이 하게 되겠고, 유럽은 이제 특성상 또 국가 간 연합 주도이고, 아시아는 대부분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정부 주도의 데이터 정책을 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굉장히 이 강화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좀 특징이고요. 디지털 실크로드 뭐 이런 사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럼 우리나라 국가의 데이터 정책을 살펴보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1987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행정 전산망 사업부터 시작하는 게 우리나라 데이터 정책의 이제 초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2000년대쯤 됐을 때에 이제 공공-DB 구축 사업을 통해서 국가적인 방대한 데이터, 특히 DB가 구축이 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정도 됐을 때에 대대적인 그 정부, 국가가 갖고 있는 또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하는 전면 개방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AI 데이터 정책 또는 디지털 뉴딜 그리고 데이터 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축이 되고 있고, 그래서 흐름을 볼 때는요, 80년대에는 우리가 구축 중심이었다. 그리고 2000년대에 갔을 때는 개방 중심이었다. 그리고 현재는 활용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아직도 활용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데이터는 더더욱 가치를 창출하는 데 써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 데이터가 데이터 이코노미, 그래서 데이터 경제로 전환이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정책 방향 자체가 모든 데이터가 이제 각 부처별로 벽을 허물고 연결이 돼서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새로운 이제 가치를 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이 구축이 이제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은 뭐 거기 1970년대부터 나왔던 말씀입니다만은 현재 이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요. 저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이제 교수님은 이제 이 구글 창립자 세르게이 브린의 이제 고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랬어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과 같은 새로운 아주 학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데이터 과학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과학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보면요,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데이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꼭 IT 또는 소프트웨어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도 일부고, 베이스에 있어서는 이제 이 수학 그리고 통계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뭐 IT 전반. 그렇지만 더더욱 중요한 거는 사실 도메인 난리제예요. 그래서 도메인 사이언스가 먼저 이루어지고 거기에 도구나 어떤 절차 과정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정립이나 그 증명 이런 것들을 이제 수학이나 통계학 그 기반으로 하는 것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의 전반적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과학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융합한 학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에서 다루는 엘리먼트들을 보면 뭐 어떤 분석 그리고 구조화시키는 거 그리고 알고리즘 그리고 어떤 절차를 제공하고 프로그래밍 그리고 문제 해결 그리고 그것이 축적되는 어떤 지식으로 전환되는 것까지를 데이터 과학의 어떤 요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데이터 과학의 역사라고 했는데요. 용어 자체가 이제 1970년대, 74년에 컨퍼런스에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또는 데이터로지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거의 한 50년이 넘었죠. 네.
데이터 과학하고 이제 인공지능을 또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사실 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얘기를 하다 보면 닭이 먼저냐 아니면 뭐 계란이 먼저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데이터 없이 인공지능이 뭐 효과를 볼 수 없고 또 데이터만 있다고 해서 알고리즘이 없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없이 또 솔빙을 할 수도 없는 그래서 이제 그런 관계에 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시너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는 절차들이 바로 이제 왼편에 있는 이 적용 절차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의 이라는 것이 중요한 게 그러면 그 비즈니스를 풀기 위해서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지 그럼 도메인을 잘 분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그 스타트는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데이터 사이언스는.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또 적재하는 그런 관리 그리고 그 데이터를 적절히 어떤 모델링을 해가지고 알고리즘, 즉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이제 풀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문제를 풀고 검증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이런 전반적인 과정 그리고 적용된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는 데이터로 수집이 되고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의 절차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어떤 그 현상과 이 결과를 분석할 수 있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의 대표적인 인공지능이 주요 기술이겠는데요. 사실 그 인공지능하고 머신러닝, 뭐 딥러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인공지능이 굉장히 큰 범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이제 머신러닝이 있겠죠. 그 중에서도 물론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 사이에는 뉴럴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기술적인 요소라기보다도 개념적으로 접근하니까 결국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AI의 핵심적인 기술은 딥러닝이다. 대부분 그래서 딥러닝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인공지능 그러면 막막할 수도 있지만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작업을 해보면 대부분이 다 딥러닝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딥러닝의 방법은 뭐 모델링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형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한 세 가지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은 뭐 추가적으로 설명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이제 뭔가 문제를 풀어본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사례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야별로도 이제 사기를 방지하거나 아니면 탈세를 감지하거나 또는 국방, 사이버 테러, 특히 또 보건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AI를 많이 쓰고 있고요. 재난 관리에도 현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 또는 뭐 금융 분야, 보건 의료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일반적인 것 중에 이제 현대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기에 이제 이 로봇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것은요. 더 이상 현대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지능형 모빌리티 회사를 선언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나이키라든지 뭐 샤오미, 스타벅스, 테슬라 이런데요. 사실 그 이 디지털 전환 사례 중에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데이터 중심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확대가 돼 있고요.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사례는 요거 이제 저희 키스티가 전국적으로 이제 각종 분야의 국민 생활 안전 분야의 문제 푼 사례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데이터 기반의 이제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해보자라는 거가 이제 교통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침수 이런 분야에 저희가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는 이제 거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슈퍼컴퓨터를 쓰지만 거기도 방대한 데이터들이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저희 과학 데이터 스쿨에서는 그 데이터 슈퍼컴퓨팅 인공지능 전문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경제는 좀 짧게 살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 경제가 이제 이 중요한 부분은 이 데이터가 직접 부가가치를 발생을 시켜서 돈이 되는 시대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로서는 데이터가 어떤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활용이 되었다. 또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질적인 향상을 하는 것도 새로운 그 데이터가 경제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시장은 뭐 13에서 14% 정도의 성장 속도를 보고 있고요. 글로벌 데이터 경제 동향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각 나라는 이제 데이터 산업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고요. 특히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어떤 그 품질, 양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이 품질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 특히 또 개인정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들이 데이터 경제를 이제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 또는 어떤 데이터에 대한 포용 정책 이런 부분으로 많이 좀 좌우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가치 창출 측면에서는 뭐 산업 분야, 제조, 헬스케어, 에너지 또는 스마트팜 분야까지도 지금은 데이터가 굉장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 아마존 예는요, 더 이상 아마존은 온라인 서점 아마존닷컴이 아니라 이 데이터 테크놀로지 기업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인데 거기서 대부분의 그 아마존 그룹의 절반 이상이 이 AWS에서 창출이 됩니다. 네. 그리고 LG가 가장 아마 젊은 그 그룹으로 바뀌었는데요. 여기서도 상당 부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강조하는 재구성이 된 사례입니다. 데이터 경제에 있어서는 사실 생산 자체도 이제는 디지털 생산을 하게 되고 산업 간의 경계가 초월이 되는 신제품들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예, 오늘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즉 개인 데이터, 공공, 민간, 기업에 있는 어떤 마이 데이터들이 이제 융합되고 해서 국민들한테 서비스가 됨으로써 우리나라도 이제 그 데이터가 국민 행복 그리고 그 기술 패권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말씀 한번 더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볼 때요, 구축보다 이제 활용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데이터 구축 강국은 5위인데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는 거의 한 31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을 이제 비교할 때는 구축보다는 활용이 강조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요리사가 데이터를 가지고 레시피에 따라서 인프라를 활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그 음식은 음식을 이제 가치를 주어서 데이터 경제라고 표현이 됐었습니다. 네. 과학기술 인프라 데이터로 세상을 바꾸는 키스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너무도 좋은 말씀과 맨 마지막에 컨클루전이 저희들의 또 해야 할 목적과 또한 도전을 또한 꿈꾸게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다양성과 포용성의 주제로 미국 캘리포니아 우나 메사 어소시에이션 박은영 박사님께서 주제 강연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은현입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다양성과 포용성이라는 주제로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재밌는 주제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참가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IT 시대 전환 방금 한 것 같은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AI, 메타버스 계속 밀려옵니다. 이거 숨차지 않으세요? 디지털 전환 시대가 왜 이렇게 숨가쁘게 다가오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혁신의 웨이브가 점점 짧아지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표는 스미훌라라는 슬라바크 학자가 2009년에 제시했던 기술혁신 장기 파동론입니다. 1780년대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기술혁신의 웨이브가 이렇게 6차례로 나누어 보는데 주목할 점은 첫 번째는 180년, 두 번째는 100년, 그 다음은 60년, 45년, 30년으로 5차 IT 혁명기까지 점점 짧아지다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6차 웨이브는 15년, 20년으로 한 세대보다도 짧아질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고 있는 우리는 숨이 가쁠 수밖에 없지요. 기술혁명 전환기에 이 폭 떨어지는 부분에는 또 경제 주가의 하락이 일어납니다. 요즘 주가 폭락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웨이브 안에서 똑같이 기술 경제의 혁신이 일어나도요. 또 그중에도 특정한 나라나 조직은 실질적인 득을 크게 보고 치고 나가는 반면에 다른 나라나 조직 또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차일까요? 스미올라를 비롯한 기술혁신 학자들은 새로운 혁신 기술이랑 경제 모델에 잘 맞는, 영어로는 흔히 얼라인된이라고 하는데요. 사회, 문화, 제도적 혁신도 함께 하느냐 마느냐가 얼마나 실전에 잘 구현되느냐, 즉 성공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사회, 문화, 제도가 같이 바뀌면 실전에 성공한다는 거는 결국에 사람이 바뀌어야 진짜 성공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술은 점점 빨리 변할 수가 있는데 그 와중에 변하는 게 가장 힘들고 느린 것이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체감하면서 사는 중입니다. 사실 기술면을 보면 한국이 혁신, 이노베이션 인덱스에서도 상당히 강국이 됐습니다. 와이포 순위로는 5위, 블룸버그는 심지어 1위인데 그러나 디지털 혁신, 4차 산업혁의 중심지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실리콘밸리라고 하지 한국이라고는 잘 안 하죠.
디지털 혁신을 총괄하는 IT 스타트업들도 주로 대거 실리콘밸리에 집결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조 강연에서 데이터 중심 경제가 디지털 전환기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은 혁신 웨이브에서 기술 경제면을 갖춰주시는 정말 중요한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기술 경제면이 혁신된다고 모든 국가나 조직이 그 웨이브에서 선도 또는 성공하지는 못한다고 했죠. 사회, 문화, 제도가 뒷받침되는 경우만 치고 나갑니다. 즉, 충분 조건이 하나 더 갖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디지털 전환기의 성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충분 조건, 열쇠를 한국과 실리콘밸리를 비교해서 찾아보고요. 한국이 실리콘밸리를 뛰어넘는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가 되기 위한 사회, 문화, 제도 전략의 방향과 여러분들 개개인이 또 이 전환기에 성공하실 수 있는 실전 팁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와 함께 이야기해 보자 합니다. 전략이라고 하면 모름지 선택과 집중 아닙니까?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봐서 그 부분에 암만해도 집중을 해야겠죠? 이것은 2017년에 제가 딜로이트 컨설팅 산하의 세계 최대 규모 산업인사 연구기관인 벌슨 바이 딜로이트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Head of Data and Analytics로 활동할 때 진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전 세계 몇백 개 조직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다양성, 포용성 실태를 조사 분석한 결과 불과 12%만이 가장 성숙도가 높다는 인클루시브 컬처, 맨 위의 단계, 즉 포용적 문화를 갖춘 걸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오늘 관심인 디지털 혁신 전환과 도대체 어떤 상관이 있는가 하면 바로 이 12% 포용적 문화적 조직들이 그렇지 않은 조직들에 비해서 이노베이션, 혁신을 잘할 가능성이 무려 6배가 높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밖에도 인사 경영 전 분야의 유사한 조사 분석을 많이 했는데 그 모든 요소 중에 이 다양성 포용성이 혁신 성과라는 면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여준 걸로 나타났습니다. 즉, 다양성 포용성을 잘하는 조직이 혁신 성과를 제일 잘 낸다는 것이지요. 혁신 성공의 열쇠가 다양성 포용성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충분 조건입니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디지털 혁신,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라고 얘기하는 실리콘밸리는 어떨까요? 저는 지금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역시 다양성, 포용성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례로 전 세계 IT 클라우드 관련 회의 중에 자기네가 넘버원이라고 자부하는 사스트르 이 연례 회의가 지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혁신이 전문 중에 하나인지라 스타트업 자문도 종종 하는데 제가 자문하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 창업 대표님도 본인을 위해서 전원 여성인 팀을 이끌고 장학금 받아서 참석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잘 나가는 한국 스타트업 남녀 대표님들도 여러분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오라클, 뭐 빅테크, 뭐 다 참석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작년 회장 앞에 놓여있던 사인입니다. 여기 써있기를 Please do not enter if you have symptoms of COVID-19, racism, homophobia 라고 떡 써 있습니다. 혹시 다음 증세가 있는 분은 들어오지 말아주세요. 코비드 증상이 있으시거나 인종차별 증상이 있으시거나 소수성 혐오 증상이 있는 분은 아예 회장에 들어오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건데 이거 엄청 강력한 선언이지요. 10,000명이나 참석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이거 보고 기분 나빠하실 참석자가 분명히 있는 것도 주최자들이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더해서 가운데 보시듯이 다양성 포용성 요건에 해당되는 참가자는 참가비가 꽤 비싸거든요. 몇천 불 하는데 그걸 장학금으로 주면서 참석을 장려하고요. 연사 구성도 다양성 포용성을 적극적으로 추구를 해서 60, 70%의 연사가 여성 및 소수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웹사이트에도 공유를 하고요. 자, 디지털 혁신의 중심지, IT 클라우드의 산학년이 모이는 장, 이 컨퍼런스 왜 이렇게까지 하지요? 앞에 연구에서 보신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비즈니스 경험으로 다양성 포용성이야말로 자신들이 혁신을 선도하게 해준 열쇠라는 걸 뼈저리게 알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 포용성이 이렇게 혁신으로 이어지는 작동 원리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무리 좋은 학교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획일적 교육과 같은 생활 경험을 가진 사람들만 모아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비슷비슷한 아이디어뿐입니다. 이런 단일성이 사실 효율에는 매우 좋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 혁신에는 극히 불리합니다. 반면 이 클라우드 회의와 같이 동양인 소수인종이라든지 여성 리더라든지 소수적 목소리를 찾아서 듣고 포용을 하면 기술 기반은 같지만 거기에 다른 생활 경험을 더하게 돼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갑자기 더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니까 혁신에 유리해지는 거죠. 자, 점점 빨라지는 혁신의 웨이브, 그중에도 최신 웨이브인 바로 지금 디지털 전환기에 치고 나가기 위한 필요 조건인 데이터 중심의 기술 경제에 더해서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는 사회 문화 제도적 변화가 열쇠가 또 무엇일까 찾아봤는데요. 조금은 뜻밖이실 수도 있는 열쇠, 답을 제시해봤습니다. D&I, 다양성과 포용성입니다. 그래서 DI,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열쇠는 DI, Diversity and Inclusion, 다양성과 포용성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양성과 포용성이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성공의 열쇠라고 하면 한국 기업이나 경제, 그리고 한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앞으로 10여 년간 성공의 열쇠도 이것이 되겠죠. 말하자면 다양성이라는 게 인적 자원이라는 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인종, 언어, 성별, 나이, 장애 유무, 출신 국가, 돌봄 상황, 학력, 다양성의 축이라는 게 몇백 개가 된다고 합니다만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다양성의 나라라고 배운 미국에 비해서 한국은 사실 상대적으로 다양성의 축이 적습니다. 인종적 다양성 일단 좀 미미하고요. 그나마 세대와 성 그리고 장애 유무가 아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국이 가진 자원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 웨이브에서 한국의 성공의 열쇠는 여성분들을 포함한 어떤 이유에서든 여성, 남성, 노소 할 것 없이 나는 이 부분은 사실 주류가 아닌데 우리 조직에서 라고 오늘 생각하고 계시는 한국의 소수자분들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열쇠를 진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기술같이 빨리 돌려지지 않는 사회문화 제도의 열쇠거든요. 그래서 이 묵직한 다양성, 포용성의 열쇠를 돌릴 수 있는 실전 팁을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구조적인 원인, 지렛대 포인트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나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리고 논의가 되고 있는 다양성의 축 여성,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각종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 왔지만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경력 보유 여성의 축을 골라서 한국의 성수밸리와 미국의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국 여성들을 비교하는 최초의 연구를 2020년에 성수동에 위치한 루틴팩트의 지원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국 여성 52분을 카드 소팅이란 방법으로 심층 인터뷰를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끌어내고요. 그걸 또 Q 애널리시스라는 통계로 분석을 해서 구조적인 원인, 지렛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네 유형으로 나타났어요. 저희가 인터뷰한 분들은 다 하나같이 완전 고학력, 고스펙이었는데도 정작 본인들 목소리를 듣고 분석을 했더니 이렇게 현재 처한 상황, 동기, 니즈가 다 다른 또 그 안에서 또 다양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경단이요 한범주나 스펙으로 묶어서는 파악이 안 되고 이렇게 열쇠가 안 돌려진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유형 1. 남편이 마음껏 일하라고 말하지만 정작 육아를 도와주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본인이 일하는 거를 지지해 주는 거는 본인 나 자신뿐인 경우가 많고요. 경력 단절 사유는 가족의 권유가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많이 보시는 형이죠? 이중부담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형 2는 돌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뭐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경력 단절은 출산 시에 된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래서 자연히 또 아이들은 꽤 커서 내가 다시 일하려는데 가장 든든한 지지자도 자녀라고 하신 분이 제일 많았습니다. 다만 재취업이 이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신 경우가 많은 포스트 돌봄기형입니다. 유형 3은 남편은 일과 양육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서로 돕는 실질적인 조력자예요. 하시고요. 서로 조력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일하는데 가장 든든한 지지자도 100% 배우자, 남편입니다. 이분들은 경력 사유와 경력 단절 사유와 시점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함께 상의해서 가족들이 가족 전체로 적절할 때 단절하시고 또 돌아갈 때도 협력해서 함께 상의해서 돌아가시니까 그래요. 네트워크 워라벨형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형 4는 일도 좋지만
가족들에게 인정받는 지금 삶도 만족스러워요 라고 하시는데 이분들 경력 단절 사유는 인류형이랑 마찬가지로 가족 권유가 가장 많았지만 일로 돌아가는데 가장 든든한 지지자 역시 부모님, 가족이 많고요. 아버지인 경우도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돌봄자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네 가지 유형 중에 한국 성수밸리에서는 이중부당명이 55%로 가장 많은 반면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네트워크 워라밸형이 31%로 가장 많아서 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표형보다 미국 대표형이 가계소득도 20%, 자녀수도 20%쯤 많아요. 삶의 만족도, 나다운 일을 하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도 네트워크 워라밸형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이 한국 대표 유형이 되면 생산성 20%, 재생산성 20% 이렇게 올라가서 많은 문제가 풀리겠고요. 더 행복도 하겠고요.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다르죠? 스펙이 달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 양쪽 다 대졸 100%, 아이스 평균 1.3명, 스펙은 같아요. 즉, 같은 사람이라도 그들이 처한 환경과 구조에 따라서 일과 삶에서 다른 선택을 하도록 유도가 되고요. 그것이 바로 생산성과 재생산성, 행복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환경 구조적 원인이 지렛대가 되는 거고 그걸 저희가 찾았던 거고요. 개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해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환경에서 과연 무엇이 다른가? 즉, 지렛대가 될 만한 구조적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두 축, norms and networks 또는 규범적 환경과 네트워크 자원입니다. 다양성 형평성 논의에서 종종 구조적 차별을 leveling the playing field,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유를 하시는데, 즉, 이 운동장을 1사분면에서 3사분면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축씩 간단히 살펴보시죠. 우선 놈, 규범적 환경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직 문화도 바로 이 놈이에요. 문화라는 게 거창한 것 같지만 쉽게 말해서 이러이러한 게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축 한쪽에는 일지향적 보수주의부터 다른 쪽은 유연한 평등주의까지가 나타나는데 일지향적 보수주의는 여성도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다만 양육은 또 엄마 몫이다라는 놈이고요. 이런 말씀들 여기 속한 분들은 본인들이 하세요. 저는 일 전혀 하지 않고 살 사람은 못 돼요. 가사랑 육아만으로는 보람이 없는데 또 내 아이는 심적으로 내가 보고 싶거든요. 이중부담형이 이에 속하십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다른 쪽에서 보면 유연한 평등주의는 남성도 여성도 일이나 가사 양육을 할 수가 있고 둘 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놈인데요. 네트워크 워라밸형이 여기에 해당되고 이런 말씀들 하세요. 내 아이를 꼭 내가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회사나 상사가 유연함이 필요한 여성보다 붙박이 남성을 선호하는 게 당연하냐고요? 헉, 천만에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남편이 가사나 육아도 실질적으로 같이 해요. 라고 일도 서로 상의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가 바뀌죠? 네, 바뀌어요. 각종 설문과 연구에 따르면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일을 하면 아이랑은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가 없고 아이는 놓친다는 생각을 조금은 놓친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0년 저희가 한 이 연구에서는 드디어 내가 일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네트워크 워라밸형은 물론이고요. 이중부담형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터뷰의 대다수가 동의하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규범이라는 게 바뀌고 바꿀 수 있는 지렛대라는 희망적인 증거입니다. 저희가 또 왜 바꾸면 진짜 빨리 바꾸잖아요. 또 한 축, 네트워크 자원. 네트워크 자원이 빈곤한 경우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제도가 있어도 유연근무제를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해준 상사나 선배는 없었어요. 경력 단절 중에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랑 연락하기가 어려워서 저가 노력을 해봤는데도 결국 끊기더군요. 상황이 그런 거죠. 솔직히 가정과 일을 둘 다 균형 있게 유지하는 롤모델을 제 옆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나요? 그러세요. 이중부담형은 이런 환경에 있습니다. 반면에 네트워크 자원이 풍성한 경우 이런 말씀들 하세요. 회사 안팎 상관없이 경력 관련 상의할 수 있는 멘토나 코치를 찾았어요. 경력 단절 중에도 어떻게든지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연락했는데 저쪽에서 받아주시는 거죠. 만나주시는 거죠. 행복한 가정과 인정받는 일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롤모델 워킹맘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된다는 걸 보고 알아요. 네트워크 워라밸형은 이런 환경에서라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실리콘밸리랑 한국에서 우리가 가진 귀한 혁신의 열쇠, 다양성의 한 축인 인재들을 비교해 보니까 놈젠 네트워크가 똑같은 인재를 가지고도 그 다양성을 제대로 포용해서 생산성, 재생산성, 행복을 모두 올려줄 수 있는 지렛대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다양성의 많은 다른 축들에 해당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나는 스카이가 아닌데 라든지 난 직급이 낮아서 라든지 세대차가 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다양성의 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상황, 조직에서 나의 어떤 부분은 주류가 아니다 라는 경험을 하시는 분이라면 남녀노소 모두 해당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당장 이 디지털 전환기에 성공하고자 하는 개인, 나는 이 놈젠 네트워크 지렛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당길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워라밸형이 한국 대표 유형이 되면 우리 다 굉장히 좋아지겠다고 했는데, 그러려면 지금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상황보다 네트워크 자원을 조금이라도 풍족하게, 그리고 한 발이라도 유연한 평등주의에 가까운 쪽으로 움직이면 되겠죠? 네트워크 자원을 풍족하게 하시려면 우선 만약 본인이 멘토나 코치가 없다면 찾아 나서시면 좋고요. 남녀 상관없이 일부러라도 나랑 유사한 사람 말고요. 나랑 다른 사람한테 격려, 멘토, 코치 해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누가 경력 단절 중에 연락 오면 많이 바쁘시지만 중콜이라도 만나주세요. 이런 분들을 엘라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데 본인 하기에는 저쪽의 영향은 엄청나게 커요. 이거 보람 있습니다. 노움을 유연한 평등주의로 옮기려면 만약 본인이 내 아이는 내가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닌데 살짝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엄마의 아이들이 훨씬 더 성적도 좋고 사회에 나가서도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본인이 남성이거나 아니면 여성이라도 뭐 싱글이거나 남성이든 여성이든 우리는 아이가 없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이분들이랑 다르더라도 엘라이가 돼서 이 지뢰를 확 당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상사, 동료, 팀원이면 아빠든 엄마든 옆에서 육아휴직제도 쓰는 거 지금보다 그냥 말 한마디만 조금 더 지원해 주셔도 되고요. 만약에 남편, 아버지, 오빠, 남동생, 아들, 친구, 동료이신 분들 뭐가 됐든 간에 남성도 여성도 일이나 가사, 양육을 둘 다 할 수 있고 둘 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조금만 움직여 주시고 말을 조금 그렇게 더 해주시든지 행동을 조금 해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엘라이가 되셔서 이 열쇠를 같이 돌리실 수 있습니다. 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제가 언급한 연구들에 대해서 추가 자료 원하시거나 또는 저랑 네트워크이라는 지렛대로 연결을 해서 이 다양성, 포용성, 혁신의 열쇠를 같이 돌리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기탄 없이 연락 주십시오. 대환영입니다. 감사합니다.